영원히 작별 인사를 할 것 같았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면서 이보다 더 쇼킹한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월가의 유명 애널리스트 데니엘 아이브스가 최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일본의 소니 픽처스가 애플에 팔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소니가 소니 픽처스를 다른 회사로 넘기는 순간에 스파이더맨은 자동으로 다시 마블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애널리스트 아이브스에 의하면 애플은 현재 엄청난 사이즈의 인수합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수부로는 세계 1위 미디어 기업으로 단숨에 성장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보유한 바이어컴, MGM 스튜디오, 라이온스게이트, A24 스튜디오, 그리고 소니 픽처스가 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큰 M&A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경쟁력 강화 때문이겠죠.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죠 OTT 시장은 해마다 평균 16.7%씩 성장하고 있고 2025년이면 400조 원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시장에서 애플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겠죠. 2017년부터 애플은 온라인 TV 스트리밍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였고요. 소니 픽처스 고위 관계자 2명을 스카우트하여 애플의 동영상 부서 총괄 책임까지 맡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를 공개하였는데요. 한 달에 4.99달러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의 콘텐츠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데니엘 아이브스는 지금 당장은 애플이 집을 지었고 그에 따라 가격을 매겼다. 이제 그들은 이 집을 콘텐츠들로 채워야 하는데 애플의 팀 쿡 CEO가 큰 규모의 인수합병이라는 숨겨진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소니 픽처스가 애플에 팔릴 수 있다는 것은 애널리스트 데니엘 아이브스만의 의견은 아닙니다. 현재 애플이 소니 픽처스를 M&A 대상으로 선택할 가능성을 제기한 곳이 적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 미국 연예계 전문 미디어 위가 디스커버드의 보도 내용을 보시면 만약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2월 애플이 스트리밍 사업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소니 픽처스를 인수하는 것이 콘텐츠와 IP를 가장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면서 이 거래에 분명히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소니 픽처스가 소니의 품을 벗어나는 동시에 자동으로 스파이더맨의 권리는 마블에게 돌아간다. 애플이 소니 픽처스를 사게 되면 스파이더맨이 마블 세계관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팬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최상의 선택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의 신뢰도는 이미 북미 지역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더욱더 구체적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디즈니와 소니가 스파이더맨 딜을 계속해서 질질 끌고 있는 것이 애플이 소니를 인수할 가능성 때문이다 라면서 디즈니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고 소니 픽처스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순간 디즈니는 공짜로 스파이더맨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는 3강 구도죠. 넷플릭스, 아마존,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세 곳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참고로 훌루는 올해 디즈니가 지분 100%를 모두 사들이면서 자신의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애플이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들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애플이 영화 및 콘텐츠 제작사와 배급사를 새로 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볼 수 있는데 월가의 애널리스트와 미국 연예계 전문 매체들의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그 대상이 바로 소니 픽처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일본 소니의 수익 구조를 보시면요. 소니 픽처스의 매출액은 10조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1%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5,500억 원으로 전체의 6% 정도에 불과하죠. 만약 디즈니와 이대로 스파이더맨 딜이 결렬되면 수익성이 더 하락할 것은 뻔해 보이네요. 스파이더맨이 마블에 합류하기 전과 후에 스파이더맨 영화의 수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와 스파이더맨 권리에 대한 치열한 경쟁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소니 입장에서는 차라리 미국에서 영화 사업을 접고 게임, 네트워크 서비스, 소니 뮤직 등 실제로 수익성이 잘 나오고 있는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만 그나마 다른 사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보시는 소니의 핵심 사업들 중에서 스마트폰은 최근 들어 고향인 일본에서조차도 삼성에게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빼앗기고 있고 이미 지난해에만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사업 자체를 대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던 것들이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등의 소매업이었는데 점차 그 분야가 체험과 서비스 관련 분야로 변해가면서 현재 많은 중국인 부유층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의료 서비스 분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관심만큼이나 많은 문제들도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먼저 중국인 전용 의료 서비스에 많은 일본의 종합병원들이 나서고 있는 현재 일본 의료계의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도쿄역 근처의 카메다 종합병원의 이사장은 일본의 의료는 기술이나 서비스의 질, 비용 대비 성능이 세계
최첨단의 레벨이기에 현재 카메다 종합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는 중국인의 수는 연간 200명을 넘어섰고 수술과 치료 등이 3개월 뒤까지 예약되어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병원 측은 중국인 환자의 수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중국인 전용 의료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상세 게재하기도 하고 클리닉에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의사, 간호사, 사무원을 배치하여 예약을 넣으면 우선적인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용하고 우아한 방에서 중국어 통역 등의 VIP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특별 진찰실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기사는 이런 중국인 환자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는 문제들을 소개하는데요. 의료 통역과 외국인 의료 서비스를 중개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화교 출신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의 중국인이 일본을 단기 방문하여 단체로 진료를 받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일본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중국인들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가장 많은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비용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비용 문제의 대부분은 중국인 환자들이 지식이 없어서 생긴 오해가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인과 일본에서 장기 거주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제도에 가입하여 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일본의 건강보험 제도를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기본 가격 이외에 추가로 2~3배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서 이런 일본의 건강보험 제도를 모르는 중국인 환자 중에서는 속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양국의 가치관 차이도 이야기하는데요. 의료 서비스 중에서 환자와 병원 사이에 가장 마찰이 생기기 쉬운 분야 중 하나는 성형외과라며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인과 중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용 성형을 통해 원하는 결과가 서로 다른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사는 이 부분에서 뜬금없이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을 언급하면서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수술에 있어서 대담한 도전을 하고 환자에 대해 큰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일본인 성형외과 의사들은 대체로 자연미를 존중하고 언뜻 보기엔 성형한 티가 안 나지만 예뻐졌다고 느껴지는 결과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중국 고객들이 요구하는 눈에 띄는 큰 변화와는 달라서 일본에서의 수술 후 결과에 불만을 가진 중국 환자가 의사에게 재수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중개업자에 의한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면서 일본 병원에서 근무하는 제일 중국인 의사에 의하면 하루 만에 끝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일수를 여러 날로 늘려 수수료를 추가하는 중개업자들도 있다는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큰 병원은 통상 작은 중개회사와 제휴관계를 맺지 않으나 많은 중개업자들이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큰 병원과 제휴관계에 있다고 사칭하고 있으며 서투른 일본어밖에 못하는 사람이 중개자로 나서거나 의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이 의료중개나 의료통역을 하고 있다는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를 했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행정이나 의료기관들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외국인 환자 수용 준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의 성향이나 사고방식의